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별일이 없으면 오른다. 이 말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며칠 상간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는데 별일이 없어서 즉 은행에서 특별한 안 좋은 소식이 없었죠. 물론 지역은행들은 속으로 좀 많이 골마있긴 한데 어쨌든 겉으로 나오는 뭐 추가 영업정지나 아니면 대형은행이 뭐 글로벌에서 뭐 흔들린다거나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별게 없으면 좋은 소식이다. 그런 얘기가 지배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어떻게 볼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S&P가 뭐 글로벌 레이팅이거든요. 투기 등급의 회사채 연체가 올해 한 2배 정도 좀 늘어날 것 같다. 절대 수준은 그래도 낮은 편이지만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형은행들이 수년 동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는 이번에 좀 예금 이탈 이런 거로 많이 곪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뭐 전매 실물경제협회 행사가 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줌으로 좀 몇 개 많이는 못 듣고요. 몇 개만 들었는데 일부 내용 이따가 좀 한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침부터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메인맵님, 우정현님, 라멘트님, CJ님, 정주린님, 이큰개구리님, 내맘신쿵님, 유목민님 감사합니다. 꽃교영님, 천사루시퍼님, 이인웅님 감사하고요. 김종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소영님, 더킹카님, 써니님, 신영기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나스닥이 한 1.7% 올랐고 다우, S&P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국채금리는 뭐 좀 상승했어요. 3.6%, 2년물은 4.15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은행 위기 때 좀 너무 많이 좀 떨어졌던 측면이 있어서 조금 국채금리가 올라도 어쨌든 은행 위기가 없다 이런 것만으로도 국채금리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상황 어제 오늘 뭐 조금 며칠씩 제가 최소한 며칠 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잦아들면서 이제 월가에서도 금요일 날 있을 PCE 좀 어떻게 나올 거냐 이쪽으로 조금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거죠. 눈을 조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4월부터 이제 좀 어닝 때도 나오니까 어닝들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런 것들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전반적인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UBS가 이제 뭐 예전 CEO 다시 영업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실 거는 그게 스위스 금융당국의 의중이었다. 전에 경영을 잘해서 어쨌든 크레딧 스위스라는 큰 걸 또 하나 가져가게 됐으니까 잘하는 사람, 예전에 잘했던 사람 데려와라 이런 거죠. UBS 상장사고 공개기업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금융당국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금융당국의 의중이다. 마음만 먹으면 CEO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은행 지주사, 은행 CEO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런 자리들은 어쨌든 금융당국이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 국가 경제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위기 때는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이 연례 개발자 회의 6월에 한다 그런 거 있었고 오늘 좀 1.98% 상승했다. 여담입니다만 1.98 보고 제가 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저의 1학년 때 학점이 1.98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좀 많이 올랐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내용은 많이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큰 내용은 없었고 은행들 위기가 조금 소강면이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었고 뭐 중요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실물경제협회 제가 조금 들었는데 캐서린 만이라고 이제 CT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했었어요. 업계에서는 좀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행사에서 얘기를 한 게 자기들이 지금은 이제 영국 영란은행에서 이제 뭐 한국을 따지면 금통위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통화정책 위원 중에 한 명인데 자신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건 이후에 회의를 했는데 이것은 금융 안정의 문제는 아니다. 통화정책은 당면한 통화정책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데 결론을 내렸다. 쉽게 얘기하면
은행 문제는 은행 문제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으니까 인플레이션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그러니까 캐서린만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갈지 너무 명확했다. 이렇게 설명을 잠깐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근데 제가 요걸 하나 가져온 거는 유럽중앙은행 ECB, 연준, 영란은행 모두 이제 금리를 올렸죠. 그러면서 최근에 그 은행 위기를 보는 시각,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그런 시각에 대한 배경을 하나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즉 은행 부분과 인플레이션은 별개, 두 개를 별개로 놓고,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의 처방전을 쓰고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따라잡는다. 이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중앙은행가들의 생각이라는 점,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다음번에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 건지, 아니면 올해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의 기본 자료가 되죠. 지금 생각이 어떤지를 조금 알면 그런 거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캐서린만은 뭐 시티은행에서도 미국 시티니까요. 소속 이코노미스트도 했고 유명한 사람이라 미국, 영국 상황 다 잘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쉽게 그 금리 인하라는 게 그냥 쉽게 확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허들이 조금 있다. 허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높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어쨌든 지금 최근 며칠간 은행이 나쁜 소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라는 얘기. 제 생각도 비슷한데 제가 계속 전해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추가 영업정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추가 전형을 막았다. 하지만 소규모 은행들은 앞으로 몇 년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금보험이 모든 예금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중소은행들은 예금 압박이 장기화할 수 있고, 이는 대출 감소나 은행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잖아요. 은행에서는 대체 대조표가 약간 반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금이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객한테 돈을 내줘야 되니까 부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금이 줄어들면 대출도 같이 줄어야 돼요. 네, 자산 줄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어차피 예금 받아 대출해 주는 데서 그 이자 따먹기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나중에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은행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 은행들의 위기는 일반적인 의미의 위기는 아니겠지만 최종 결과는 같을 수 있다. 그렇죠. 최종 결과가 같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지역은행은 상업용 부동산과 연결이 돼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지역 경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추가 영업정지가 없구나, 그래서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라의 차이가 있고 경제 규모의 차이가 크고 상황이 다릅니다만, 옛날에 한국에서 저축은행 영업정지 그거를 한번 나중에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 많은 저축은행들이 한 번에 영업정지 된 게 아니에요. 뭐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정지, 3차 영업정지, 뭐 이렇게 4차 영업정지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얘기는 1차 영업정지 때 못 살아남는 거예요. 조금 더 버틴 애들, 그 다음에 버틴 애들, 그 다음에 버틴 애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월세저널에서 수년간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약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작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스크래치가 가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어차피 다 한국 계시는 분들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금융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도 아실 수 있고, 미국의 지역은행도 그런 연장선에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중소은행 뭐 예금 많이 빠져나왔고 대형은행은 늘었다. 그래서 내상이 좀 깊을 수 있다. 오늘 이제 기사 중에 하나가 요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웰스 어드바이저 팀이 록펠러 캐피탈 매니지먼트로 통째로 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설명드렸잖아요. 은행이 어려우면 예금도 빠져나가고요. 대출 고객도 줄어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직원들이 많이 나갑니다. 이거는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어느 기업이 어려우면 우수 인재들이 많이 나가죠. 우수 인재들 먼저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은행들이나 이제 영업 조직 같은 데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업 조직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고객들을 그 사람이 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그 고객 딸려있던 고객들도 상당수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객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자의는 아니었을 거죠. 왜냐하면 은행이 어려워지지만 않았으면 계속 이 은행에 그 직원들이 다녔겠으나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은행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뭐 팔리네 마네 문을 닫네 마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직원들이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고객들 따라 옮겨가는 겁니다. 그 이 퍼스트 리퍼블릭엔 뭐가 남겠어요? 퍼스트 리퍼블릭은 어쨌든 뭐 고객자산가 그다음에 뭐 기업들 뭐 대상으로 이렇게 하던 영업을 하던 곳인데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하면 남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 위기가 사라지고 주가가 좀 오른다고 해서 이 은행이 괜찮아졌다? 예전과 똑같아졌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 속 안의 부분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 물론 이제 그 안이 곱고 골맞다는 게 뭐 추가 영업 정지가 바로 나오냐 뭐 그런 거랑은 약간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그게 그래서 대출을 이제 줄일 수밖에 없고 대출을 줄이면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 더 어려워지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경기가 더 둔화한다 이런 흐름을 아실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주가가 5.63% 올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많이 오른 거죠. 근데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일부러 한 6개월을 뽑아왔습니다.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 뭐 어제 뭐 최근 들어 좀 오르잖아요. 올라봐야 이거 보시죠. 뭐 절벽 밑에 있습니다. 절벽 밑에 있어요. 한 달로 볼까요? 한 달로 보도 상당히 밑에 있죠. 그러니까 그 이런 전반적인 그 타격 내상이 적은 게 아니다.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만 좀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분석을 해서 그렇지 상당수 지역은행들도 비슷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이제 그걸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겠죠. 근데 상처를 나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마로 돌아가면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경기가 더 안 좋아지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클레이스에서는 좀 은행 예금들이 다시 한번 머니마켓 펀드로 좀 이동할 수 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뱅크런 일어나면서 머니마켓 펀드로 많이 이동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설명은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뱅크런이 대규모로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한번 MMF를 한번 써보니까 이거 뭐 편하고 뭐 생각보다 뭐 어차피 단기 국채 이런 거 투자하고 하니까 안전하고 하니까 써보니까 좋네. MMF에 돈을 넣어야 되겠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금이 어쨌든 조금 더 머니무브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요거는 그 조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전에 한번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 문제가 좀 터졌을 때 대형 은행의 이제 채권 미실현 뭐 손실 이 부분이 그거는 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 정도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면 만기까지 보유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한번 또 얘기가 더 나오고 앞으로도 좀 나올 것 같아서 오늘 그 조금 더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인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좀 복잡하고 길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그 국채나 채권을 사게 되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크게 하나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 그러니까 얘는 제가 이제 채권 하나 샀는데 뭐 김영필 은행이에요. 김영필 은행에 채권을 샀는데 이걸 분류를 하는 거예요. 회계상. 얘는 매도 가능 증권. 즉 언제든 팔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기 뭐 1년짜리라고 10년짜리라고 보시죠. 10년까지 보유한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언제든 팔 수 있는 채권은 채권 가격이 막 변하잖아요. 금리가 변화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거니까 가격 하락을 분기마다 어쨌든 때마다 반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채권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르면 제가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생기는 거죠. 약간 변동금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동금리도 어차피 금리가 낮을 때는 이익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좀 안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채권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쪽은 얘는 그냥 난 얘 팔 생각이 없으니까 만기 때까지 채권을 만기 때까지 가져가면 뭐 그 사이에 원리금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두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분류해두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평소에.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좀 따져봤더니 작년에 그 찰스 슈왑 얘기 조금씩 나온 찰스 슈왑 그다음에 PNC 이런 데들이 포함해서 6개 은행 정도 되는데 한 5천억 달러어치를 당장 뭐 아무 때나 팔 수 있어 이쪽으로 분류했던 거를 만기까지 가져갈게 이쪽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 은행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쪽에 뒀다가는 이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장부에 반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당장 팔 수 있는 것들은. 그러면 이제 자꾸 손실이 생기는 거니까 이쪽으로 넣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을 바꾼 거죠. 중요한 건 실리콘밸리 은행은 뭐 뒤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그게 규모가 한 5천억 달러 된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금 더 찾아본 거는 지금 그래서 이제 만기 때까지 가져가겠다고 한 거에 규모가 채권 규모가 한 1조 1,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시가로 그러니까 공정 시장 가치 뭐 얘기하는데 그냥 시가 그냥 대충 시장 가격으로 보면 1,180억 정도 그것보다 낮다. 그러니까 요 만기까지 가져가겠다는 채권을 아무 때나 팔 수 있어 이쪽으로 분류를 해놨다라면 1,180억 달러만큼 지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규모가 좀 상당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이쪽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쪽 분류하는 거는 뭐 마음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불법이거나 저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분류하기 나름이에요. 이 대신 이제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쪽으로 가져가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이런 만기까지 가져갈게 이쪽으로 한 게 많이 늘어났더라. 그런 걸 월스트리트저널 좀 분석을 해서 기사를 썼길래 이거는 한번 이런 개념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기까지 가져갈게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게 약간의 문제는 뭐냐면 유동성이 좀 충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따져보면 보유 중인 채권 대부분을 만기까지 가져간다고 해놓은 거예요. 유동성에 문제 없고 뱅크런이 없었으면 뭐 그냥 끝까지 만기까지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갑자기 뱅크런이 생기고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돈이 갑자기 필요하잖아요. 다른 데 돈이 묶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할 수 없이 팔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무 때나 팔 수 있다고 해두면 가격이 계속 변하니까 크게 손실이 좀 적었을 텐데 이쪽은 안 팔 거라고 해놨을 거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한 번에 반영을 하는 거죠. 한 번에. 여기는 이제 변동금리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제 바뀌어와서 조금 이제 그 충격이 좀 덜한데 이쪽은 고정금리였다가 한 번에 그 차익을 만큼 가격이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되니까 엄청난 대규모 손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은행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형은행은 유동성에 문제가 없고 뭐 예금 조달 창구도 다양하고 뭐 이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요런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중간 정도의 이런 데들은 갑자기 유동성이 문제가 되니까 이쪽으로 잔뜩 있던 게 문제가 좀 됐더라.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대형은행처럼 유동성이 많은 데는 문제가 없으나 이런 SB뱅크 같은 데는 좀 그래서 문제가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은 크게 당장 팔 수 있다는 쪽과 아무 때나 팔 수 있다는 것과 만기까지 가져갈 게 두 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만기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중간에 뭐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뭐 변하고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다. 뭐 미실현 손실 뭐 얘기하는데 만기까지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기까지 가져가서 아무 문제가 없는 데들은 유동성이 좀 풍부해야 된다. 대형은행들은 그래서 거의 문제가 없는 거다. 그래서 당장 미실현 손실만 갖고 그 은행이 문제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단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가 한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죠. 예. 그래서 한번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자꾸 왜 들었냐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금리 얘기가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까 이제 영란은행의 캐서린 만도 뭐 어쨌든 은행과 인플레는 따로따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또 이제 그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것만 해도 긴축이니까 긴축이 계속되면 계속 또 이제 은행 또 계속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또 뭐 국채가 어떻더니 뭐 미실현 손실이 어떻더니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가져온 거고, 고용시장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긴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전반적으로 그 고용지표들 많이 한번 전망치를 가져와 봤거든요. 내일 나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5천 건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20만 건 미치예요. 계속 청구 건수도 169만 9천 건 여전히 낮고요. 다음 주 수요일날 나올 ADP의 민간 고용 21만 개다. 전월보다 조금 줄었으나 여전히 20만 개가 넘는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거죠.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비농업 일자리 지금 고용보고서 수치가 23만 8천 개, 지금 중앙값이 이렇습니다. 23만 8천 개. 아직 초반이라 조금 더 봐야 되고 변할 수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대충 초반 그 전망값이 23만 8천 개, 요 앞뒤로 좀 형성이 될 거예요. 2월보다는 쪼그라들지만 여전히 20만 개를 넘는다. 이것도 실업률 3.6% 똑같을 것 같다. 그러니까 3월까지는 어쨌든 고용에 크게 확실한 균열은 없다. 뭐 조금씩 둔화하고는 있으나 확실한 균열은 안 보인다. 이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잖아. 2월 때도 그랬지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 추가로 고용보고서상에 제가 약간 걸리는 거는 이제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 2월에 전월 대비 0.2% 나와서 사람들이 좀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3월에는 0.3%로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약간 이게 더 나오게 되면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 지금 현재는 0.3%다. 그 전에 어쨌든 그 시간당 평균임금 보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인플레이션이 나오죠. 2월 PCE. 여전히 보면 인플레 압력은 좀 여전할 것 같다. 전월 대비 0.3%, 전년비는 5.1%. 근원 같은 경우에 조금 보면 근원이 한 0.4% 나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근원이 0.4%. 2월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부담스럽다. 0.4는. 0.4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12달 하면 4.8% 되니까요. 근원 PC가 4.8%면 엄청난 거죠. 예.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깃이 2%인데 근원 PC 인플레 기준으로 2%인데 2배가 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기준으로 봐도 대충 비슷한 것 같습니다. PC가 전월 대비 0.32%니까 대충 0.3. 전월 대비 근원이 0.39니까 대충 0.4. 이게 오늘 업데이트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원 PC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전월 대비 수치가 조금 높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지역은행 위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약간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시장의 관심이 어쨌든 일단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어닝 쪽으로 조금 옮겨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PCE 그리고 고용 보고서, 고용 관련 지표들 제가 조금 오늘 많이 가져와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소비는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개인 소비 전망치가 0.3%다. 1월보다 크게 감소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미 소매 연맹에서도 어쨌든 증가폭은 좀 감소할 거다. 올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제목에 단 거죠. 투기 등급 회사채, 그러니까 정크 본드죠. 정크 본드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비율이 4%까지 올라갈 것 같다. 장기 추세가 비슷하다. 이게 중요하지만 항상 여러분들 그 속도가 또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해요. 금리 5%가 뭐 역대급으로 역대 기준으로 보면 지금 금리가 5% 수준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높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속도가 중요한 부분을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속도도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 말씀만 드렸죠. 언제 항상 절대 금액과 비율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속도도 중요하다. 속도. 모든 정책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릴 때 10,000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10,000원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속도 1년 할 건지 2년 할 건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 수치, 비율, 속도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시생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 갖고 있는 게 좀 뭐 불확실성이 크니까 현금이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들. 뭐 MMF에 넣어놔도 뭐 상당 뭐 수익을 내는 거죠. 그리고 제로데이 옵션 지금 계속 제로데이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거의 뭐 카지노와 비슷하다 그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옵션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다. 지금은 거의 뭐 50%, 뭐 40%대 뭐 50% 육박한다. 그만큼 단기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재밌는 건 월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블룸버그가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썼는데 주당 수익 전망치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다. S&P 500 연말 전망치도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의미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최근에 뭐 한 달 가량의 상황을 보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안 바꾸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몰라서 그런 거다. 확신이 없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뭐 전략가들, 뭐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도 상황이 쉽지 않다, 어렵구나. 은행 위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지, 상업용 부동산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건지 아직 자기들도 잘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다 뭐 모른다고 하는 건 아니고 에드 야덴이 이분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뭔가 안 부서지면 좋은 날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경제가 완전 무너지지는 않으면서 롤링 리세션, 그러니까 부문별로 침체에 들어가는 롤링 리세션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았으면서 거품은 좀 많이 깨진 거 아니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조금씩 뭐 거품은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말까지 S&P가 4,600까지도 갈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그 멘트 잘 봐야죠. 잘 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양쪽을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톱니 나올 때마다도 항상 제가 빼놓지 않고 넣는 게 양쪽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침체 경고등이 좀 계속 커지고 있고 이 은행 위기 나비 효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나비 효과는 아시죠? 예, 낙갯짓 한 번이 뭐 딴 데 가서는 뭐 엄청난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이 은행 위기가 아까 제가 초반에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제가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외환시장, 글로벌 외환시장 유동성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짤이죠. 예. 모든 사람이 뭐 기회를 갖고 있다. 뭐 펀치를 맞기 전에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주변에 이거 뭐 산드라 블럭이 나오는 뭐 넷플릭스 뭐 영화 같은 영화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근데 뭐 이제 그동안 주변에 있는 리스크 요인들인 겁니다. 지역은행, 뱅크런, 상업용 부동산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신용시장 문제, 뭐 채권들, 그다음에 섀도우 뎁, 뭐 부채 문제, 그리고 도이치뱅크 다 해결된 건 아니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리스크 요인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걸 때문에 무조건 다 보수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투자하실 분에서 성공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럼에도 알고 있는 것과 리스크 요인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고, 그리고 저의 임무는 이런 리스크 요인을 많이 알고 계셔라.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짚어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